앞절에서 배웠던 최소 제곱회의 개념을 경제 경영 분야나 생물학 또는 통계학 분야 등과 같은 우리가 선형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여러 분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형 모델로 활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소 제곱 직선이고요. 또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최소 제곱 곡선 등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최소 제곱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앞에서 계속 ax = b라는 선형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순수 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ax = b의 꼴로 사용을 해왔지만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호 표기는 x 베타 = y 꼴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x는 ax = b에서 a에 대응하는 기호 표기라 보면 되고요. 베타는 바로 x에 대응하는 벡터라고 기호 표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b에 대응하는 것을 y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ax = b 대신에 x 베타 = y 꼴로 표시했을 때 요 계수행렬 a를 우리는 계획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베타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다라는 뜻에서 매개변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변수 벡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y는 데이터의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관측 벡터 또는 관찰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ax = b라는 선형계를 대신 x 베타 = y로 표시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형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형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소 제곱 직선 또는 통계학에서는 회귀직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최소 제곱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다루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 반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평축을 x 그리고 세로축을 y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평축과 세로축에서 만약에 여기가 키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가 몸무게를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키가 큰 학생이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키하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의 어떤 키와 몸무게를 다 재어봤을 때 이 모든 데이터 값들이 동일 직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관찰해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비록 이 모든 데이터를 모두 품고 있는 이런 직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편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직선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만일 편차가 최소가 되는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을 우리는 최소 제곱 직선 또는 회귀 직선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값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 값들이 있을 때 같은 x값에 대해서 자,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예측값이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같은 x값들에 대해서 x1, x2가 이렇게 있었더라 볼게요. 같은 x값들에 대해서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예측값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점에 찍히는 이 y값을 관측값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다시 말해서 이 동일 직선 이 위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는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관측값하고 예측값의 이 편차, 수직 편차예요. y축의 평행한 직선거리예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점은 x좌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편차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얘를 자녀 오차, 편차 또는 오차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그냥 오차 또는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 오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녀 오차들을 요 데이터 값하고 우리가 예측값, 즉 관측값하고 예측값들의 요 크기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직선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 제곱 직선 또는
회귀직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베타 제로, 베타 1은 사실 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인데요. 얘를 우리는 회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계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요 직선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소제곱 직선 또는 회귀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리가 교재 그림을 보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점들은 데이터 값들이고요. 그리고 요 직선이 우리가 이 편차가 요 그림사로 보면 y축에 평행하게 그어놓은 이 직선거리의 요 편차가 최소가 되는 그렇게 되는 직선을 우리가 y는 이퀄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요 편차 또는 오차라 불려지는 요거의 크기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길 원하는 직선이다 라는 뜻에서 최소 제곱 직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최소 제곱 직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값들을 하나하나 x1, y1, x2, y2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점을 xn, yn이라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값들이 사실상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값들이 이 주황색 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즉 y1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이 될 것이고 y2는 베타 1 더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2가 될 것이고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n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본다면 왼쪽은 y1, y2, yn이 될 것이고 자, 얘네들은 여기가 베타 제로, 베타 1이었다고 본다면은 여기 1, x1, 1, x2, 1x1, 1x2, 1x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렬을 x라 표시한 거고요. 베타 제로, 베타 1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y절편과 그리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이것을 매개 변수 벡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베타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관찰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시한 것이니까 y라 표시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x 베타 이퀄 y꼴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데이터가 이 주황색 직선 위에 놓여 있다면 정확하게 이걸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이 점들이 이 직선 위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ax 이퀄 b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앞줄에서 배웠던 바로 이와 같은 최소 제곱해랑 결국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시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최소 제곱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양변에 a의 트랜스포즈를 곱했었죠. a 트랜스포즈 a, x 이퀄 a 트랜스포즈 b를 이용해서 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양변에 x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즉 x 트랜스포즈 얘를 먼저 쓸게요. x 베타는 이퀄 x 트랜스포즈 y와 같이 되는데요. 만약에 x 트랜스포즈 x가 가역행렬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최소 제곱해를
베타 해시라 표시한다면 앞에서도 X 해시라고 표시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를 이용해서 바로 최소 제곱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간단하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 x베타 이퀄 y라는 이 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표시한 것이 이거였고요. 자, 이제 이 해가 만약에 x 트랜스포즈 x가 가역이면 이렇게 해서 최소 제곱해, 즉 이 베타를 구한다는 얘기는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최소 제곱 직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4개의 점에 가장 근접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걸 먼저 쓸게요. 자, 그럼 1, 1, 1, 1, x1, x2, x,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데이터 x 값들입니다. 얘네들이 x1, x2, x3, x4예요. 2, 5, 7, 8이군요. 2, 5, 7, 8. 그리고 여기 베타 제로, 베타 1입니다. 여기서 베타 제로, 베타 1은 회귀 계수로서 베타 1은 기울기, 베타 제로는 y절편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퀄, 여기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데이터의 y좌표들이잖아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y좌표는 1, 2, 3, 3입니다. 1, 2, 3, 3.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변에 이 왼쪽에 이 행렬에, 계획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2, 5, 7, 8, 1, 1, 1, 1, 그리고 2, 5, 7, 8, 그리고 여기는 베타 제로, 베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트랜스포즈 양변을 곱하는데 밑에다 쓰겠습니다. 1, 1, 1, 1, 2, 5, 7, 8이고 여기 1, 2, 3,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일단 이 등호의 좌변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하면 항상 대칭 행렬이 나옵니다. 자, 행렬 계산하니까 1, 1, 1, 1, 4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얘는 2x4, 4x2니까 2x2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고 베타 제로, 베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먼저 써볼게요. 행렬 계산하면 이거 이렇게 곱해서 더하니까 6, 7, 8, 9, 여기가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행렬에서 계산하면 2, 그리고 2, 5, 10, 7, 21 이렇게 되고요. 3, 1, 2, 3, 4, 5, 50, 4, 5, 55, 56, 57이군요. 자, 여기가 57과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만 마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행렬, 이게 대체 행렬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여긴 똑같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7, 2, 7이 14, 14에다 8 더하니까 22, 여기가 20이면 여기도 22가 됩니다. 자, 이제 행렬 계산하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2는 4, 5, 25, 7, 7, 49, 64예요. 자, 이제 계산하면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9하고 4를 더하니까 3.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 10, 113.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29예요. 9, 10, 11, 12, 1 올라오고 1, 2, 3, 4. 142가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14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했을 때 이 x라는 행렬이 각각의 열벡터가 서로 독립이죠. 그러면 얘는 가역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벡터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려고 합니다. 4, 22, 22, 142의 역행렬을 9, 57에다 곱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 생략해도 되죠.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타 제로 베타 1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타0, 베타1이 구해졌으면은 우리가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이퀄 베타0 플러스 베타1x를 했는데요. 이거 계산 생략해도 되죠? 2차 정사각형이나 역행렬 구하는 것은 a-bc의 역수의 주대역선의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한 다음에 역행렬 구해서 직접 행렬 구하면 됩니다. 간단한 셈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최소 제곱 직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x 베타 이퀄 y를 만족하는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이용하면 항상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 본 결과 기울기가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저자가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점을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직접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x좌표가 있었죠. 이 x좌표가 있었는데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x좌표 2, 5, 7, 8인데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음같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x좌표들의 산술평균을 계산합니다. 그걸 x바라 놓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x바를 뺀 것을 x스타로 표시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놓는 것을 평균 편차 형식으로 데이터를 놨다라고 해서 평균 편차 형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계산하게 되면 이 x가 여기는 지금 특별하게 그냥 독립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뭐 다른 조건이 없었잖아요.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데이터를 그냥 쓴 건데 얘네들을 쓰지 않고 저렇게 스타 형식으로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 각각의 스타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편차 형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내게 되면은 요 계획행렬의 두 열벡터는 서로 간에 직교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열벡터가 직교하게 되면은 바로 이 최소 제곱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절에 본문 예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직교하는 경우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편차 형식으로 놓고 풀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반 선형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y는 이퀄 x 베타 형태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잔여 오차 벡터 또는 줄여서 오차 벡터라 불려지는 이프실론 벡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y하고 x 베타의 차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저 오차 벡터는 당연히 제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많은 데이터들이 동일 직선 위에 놓일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개가 이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오차가 있을 텐데요. 오차를 이용해서 이게 같아지게끔 하는 이 오차 벡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요. 최소 제곱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선형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이 모양을 선형 모델이라 하고요. 일반화된 선형 모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델을 해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오차가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제곱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 선형 모델로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곡선으로 최소 제곱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키와 몸무게가 어느 정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 또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로 어떤 두 x값 y값 사이의 관계가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 제곱 직선을 이용해서는 이 두 데이터 값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포물선 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2차 포물선으로 놓기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3차식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곡선으로 최소 제곱을 맞춰서 확인해 본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제를 볼까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위로 블록하거나 또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 제곱 직선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표현했을 때, 자 이제 최소 제곱해를 나타내는 바로 이런 꼴을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 데이터를 여기다 그대로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값들이 정확하게 이 포물선 위에 놓인다면은, 이 파란색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포물선 위에 놓인다면 전혀 오차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여기 보면 약간 이 포물선 근처에 있는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x1, y1 점의 좌표는 y1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1의 제곱이고, 그리고 오차가 있겠죠. 동일 곡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 오차는 입시는 1이라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2 플러스 베타 2 x2의 제곱 플러스 역시 오차를 입시는 2라 놓은 것이고요. 이제 n개의 데이터를 쭉 다 표현해 봤을 때, 자 이렇게 베타 1 xn 플러스 베타 2 xn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번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오차를 입실론 n이라 놓는다면 이들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식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들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선형 모델 형태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y1, y2, yn이고요. 이제 얘네들을 매트릭스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y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x라 표시할 것이고, 여기는 베타, 그 다음에 여기를 오차를 나타내는 입실론으로 표시할 겁니다. 여기는 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n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베타는 뭐냐면 여기 베타 0, 베타 1, 베타 2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 매개 변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베타 0, 베타 1, 베타 2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요 선형 모델이에요. 왜 선형 모델이냐면 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 선형 모델입니다. X에 관한 선형 모델이 아니라 베타 0, 베타 1, 베타 2라는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통 선형 모델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는 이거예요. 매개 변수 벡터가 이 베타인데요. 이 베타의 각각의 이 베타 0, 베타 1, 베타 2가 1차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리니어 모델, 선형 모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행렬을 이용해서 얘를 표시하면 되죠. 1, x1, x1의 제곱. 얘네들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데이터 값들이니까 겉보기에는 이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숫자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처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x2, x2의 제곱이에요. 이거 행렬해서 이게 나오면 돼요. 또한 행렬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1, xn, xn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큰 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형 모델이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2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3번은 만약에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물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3참수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포물선일 때는 이렇게 2차식 형태로 표시하면 되지만, 이런 형태의 곡선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면 당연히 2차 포물선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3차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 곡선으로 표현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형 모델이에요.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차 곡선 형태로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형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표시했던 이 교표기를 살짝 늘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지 말고 얘를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타 3 x1의 3승 플러스 입실론 1, 여기도 베타 3 x2의 3승 그리고 플러스 입실론 2, 그리고 여기는 베타 3 xn의 3승, 여기까지 이해됐죠? 플러스 여기도 입실론 n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을 매트릭스로 표시하면
맨 왼쪽 데이터는 y1부터 yn이에요. y1, y2, yn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행렬을 조금 하나를 더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하나 더 늘려서 여기는 행렬에서 이게 나오면 되니까 x1의 3승, x2의 3승, xn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 벡터를 표시하는 식은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까지 있네요. 그래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까지 있습니다. 여기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오차를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얘도 y로, 얘를 x로, 얘를 베타로, 얘를 입시론이라 쓴다면 여전히 이와 같은 선형 모델 구조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함수뿐만 아니라 4차함수, 5차함수 더 나가서 n차함수로 확대된다 할지라도 요 x라는 행렬의 열이 계속 늘어날 뿐이지 전체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형 모델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중획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변수가 지금까지는 자, x값에 대한 y값이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는 형태였는데 즉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제는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중획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는 u, 하나는 v가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종속변수를 편의상 y라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독립변수로부터 하나의 종속변수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방정식을 사용하거나 UV가 있죠. 또는 이건 UV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UV의 1차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최대 2차식까지 나온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건 물론 이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다중회귀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이런 꼴로 결국은 표현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보면은 자, 이렇게 위도를 UJ로 경도를 VJ로 하고 해발고도를 YJ로 표시되는 이 데이터 값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독립변수가 하나가 종속변수예요. 이들이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형 모델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형 모델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좀 바뀌어졌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독립변수가 U하고 V 두 개로 늘어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요. U1, V1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Y값이 Y1이 된 거죠. Y1은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U1 플러스 베타 2 V1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오차가 있겠죠. 그것을 입시로 1이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 U2와 그리고 V2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에서 Y2가 얻어졌다 했을 때 오차 있겠죠? 입시로 2라 놓겠습니다. 이제 n번째 데이터가 있었더라 볼게요. 그래서 베타 1 UN 플러스 베타 2 VN을 대입했을 때 이 두 개의 독립변수에서 나타나는 종속변수가 YN이었더라 보고 오차는 E표는 N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형계를 우리가 행렬의 고배 형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Y1, Y2, YN이고요. 자, 얘네들도 매트릭스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입시론 1, 입시론 2, 입시론 n이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y로, 얘를 x, 베타, 얘를 베타 플러스 입시론 벡터라고 표시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베타는 행렬해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가 되고요. 얘가 이제 베타라는 매개변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x는 행렬해서 얘가 나오면 되죠. 1 U1 V1이고 얘도 행렬해서 나오면 되니까 1 U2 V2 1
un, vn 이렇게 되고요. 얘를 x라 놓은 것 뿐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다중회귀의 곡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모델은 y는 이퀄 x 베타 더하기 입실론꼴로 되어 있는 리니어 모델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중회귀에서도 이 입실론이 최소가 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입실론이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y는 이퀄 x 베타의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여기다 썼던 것처럼 양변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베타는 이퀄 양변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예요. x 트랜스포즈 y.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론 x 트랜스포즈 x가 가역행렬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꼭 이게 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역행렬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베타는 이퀄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제곱해 베타 해시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형 모델로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뭐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3차 곡선이든 또는 다중회귀 곡선이든 간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모델은 리니어 모델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6장 7절 내적 공간이라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